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께 준비했습니다. 2020년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대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셨던 모든 과정, 그 50년이든 40년이든 보다 더 많은 변화를 앞으로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겪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쥐띠인데 쥐가 번영을 의미합니다. 번영은 열심히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예민하잖아요. 쥐가 아주 눈치 빠르고 그래서 2020년대를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엔젤람바로 2020을 별자리를 보는데 보시면은 이게 남극인지 북극인지 모르겠지만 북극 같아요, 그죠? 이게 극점에서 보면은 별자리가 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뢰와 믿음의 의미를 갖는데요. 2020이라는 별자리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도전과 시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제 생존 전략이 다릅니다. 식물은 어때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받고 그래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받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탄소중화장을 해가지고 번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죽어요, 그죠? 동물은 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은 삶의 기준이 뭐냐면요, 판단이에요. 뭘로 판단하냐? 주어진 환경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항상 주변의 변화를 두뇌로 판단해요. 두뇌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도망갈 시점인지 아니면 여기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건지 위험이 오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이 두뇌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두뇌라는 게 있어요. 벌레도 있고 우리도 있죠, 그죠? 그 두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뇌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기억을 저장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기억을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된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을 해요. 네? 똑같은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상상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네? 그럼 고양이를 그렸죠. 점은 똑같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려본 거예요. 아, 이게 고양이일 거야 라고 상상하게 되면은 고양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그 상상해야지 무조건 다 상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상 이건 신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라는 그 신뢰 구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 신뢰 구간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뇌를 믿고 상상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나날이 받지 않아요? 엄청난 그 변화를. 저는 특히 세상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축적되는 양이 이 그림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 양은 한 30제타바이트 정도 돼요. 제타바이트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나오죠? 이게 1000배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메가는 알죠? 100만, 기가는 10억. 그죠? 근데 기가에 1000배, 100만 배, 조배. 이게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 발생하는 이 제타.
만큼의 제타바이트만큼 데이터가 가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163 제타바이트가 발생한다고 예상돼요. 또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적으로 커브가 늘어난다. 그 양을 우리가 면적으로 보세요. 면적을 끊어보면은 굉장히 이 고배고배로 늘어나요. 우리도 지금 제타에 이제 익숙치 않지만 조금 있으면 2020년대 말쯤이면 요타라는 말을 일상에서 듣게 될 거예요. 요타바이트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난해에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돼요? 지옥, 뭐 쌓아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그런 세상. 자, 그럼 우리가 두뇌에서 데이터를 기억에 저장했듯이 이 지구의 데이터도 뭔가 해석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네? 두뇌처럼 상상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그런 거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수학적 이론을 근거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해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 두뇌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이 데이터의 양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이론 모델은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느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에 비해서 그 밖에 이론 모델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 어떤 수단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두뇌가 필요하다. 이 지구에, 이 사회에도 두뇌가 필요하다. 그 두뇌가 뭐냐? AI,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소프트웨어, 모바일이 인공지능이라는 다른 젓가락을 만나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따라오세요? 네. 재밌어요. 이런 그 도구의 문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한테. 농업사회에서 보면은 쟁기질 했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던 쟁기질이 짐승이 하고 기계가 하고 지금은 아예 로봇가 해요.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그 넓은 대지에 기계 혼자 가서 이렇게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농업 인구는 막 줄었지만은 수확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농업도 발전하고 있어요. 농업뿐이 아니라는 거죠.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시간이 갈수록 아주 복잡한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될 거라고요. 네?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단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네? 그럼 그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죠. 옛날 시험 문제를 딱 닥치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네? 그 얘기는 이 기울기로 봤을 때 문제의 기울기고 도구의 수준이라 보면 도구의 수준이 문제의 기울기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풀어내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 속에 깔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시간을 투여해도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경쟁력이 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도구를 문제의 수준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보고 있어요. 문제같이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지만은 그때그때 스텝와이즈하게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의 도구의 변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이 뭡니까 옛날에? 전화죠, 전화. 그죠? 전화는 뭐예요? 그냥 뭐 전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화를 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휴대폰은 뭐예요?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됐어요. 이 슈퍼컴퓨터와 마찬가지예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5G는 지금 옛날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2030년 되면 6G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100배 빨라요. 5G에 100배. 실제로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도구가
좋아졌죠. 누구에게나 도구가 좋아진 거예요. 그죠? 그대로 멈추지 않는다. 문명의 도구는 계속 발달하고 있다. 근데 그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5G 시대인데 3G 핸드폰 갖고 다니면 경쟁력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 시대에 맞는 도구를 빨리 장만해야 된다. 돈 아끼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폴더폰 가지고 다니시면 네, 폴더폰을 가지고 있으면 보안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경찰, 그 정보 이런 데 가면요 스마트폰 없어요. 전부 폴더폰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알아요. 스마트폰 있으면 나중에 책을 잡히면. 그러나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뭐 이렇게 손셈하던 게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 기능이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 아세요? 반응이 없어. 아세요? 예. 컴퓨터의 속도가 계산 속도가 매 1년 반마다 2배씩 된다. 예? 근데 컴퓨터는 30% 줄어들어. 크기가. 에너지 소비량도 30% 줄어들어. 그게 지난 6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 무어의 법칙의 핵심은 그 트랜지스터 선폭을 이렇게 그리는 선폭의 그 폭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짜리까지 내려왔냐면 7나노미터까지 내려왔어요.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또 다른 회사하고만 지금 생산해요. 가장 집적돼서 가장 작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냐면 앞으로 한 3나노미터까지 내릴 수 있다. 앞으로 2단계 정도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30%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0.7 곱하면 7749 반절 사이즈가 되겠죠. 컴퓨터가. 지금 사이즈 다 반절 정도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대 이후로 컴퓨터 속도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모어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선폭은 줄였는데 계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발열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발열이. 신호 전달은 빨라지는데 공간이 좁아지니까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열이 많으니까 속도 빨라지니까 빠르게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전까지는 CPU라는 걸 썼는데 이 CPU 대신에 GPU라는 게 나왔어요. GPU라는 것은 CPU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은 GPU는 방향을 값만 변했다면 GPU는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훨씬 계산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GPU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계학습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라지면서 성능이 역시 무어의 법칙같이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PU에서 GPU로 변하고 그 GPU 벡터에서 이제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는 IPU, Intelligent Process Unit로 바뀌고 있어요. 이 하드웨어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봇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지금 더 이상 안 줄어들고 있죠. 휴대폰 크게 비슷하잖아요. 뭐 갤럭시를 얘기하면 갤럭시 8이나 9나 10이나 11이나 크기가 똑같아.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를 자꾸 줄이면 안 되니까. 똑같은 용도만. 그 대신 뭐가 달라지냐? 성능이 소프트웨어가 달라졌어요. 문제를 푸는 수학적 기법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지수함수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결국은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형식이 바뀌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의 많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제일 큰 변화가 생명과학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생명을 컨트롤하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그 처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2010년대 전만 해도 개념 하나 해석하는, 한 사람의 개념 하나 해석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네? 10억 불, 20억 불 들었던 게 지금은 100만원, 50만원, 30만원대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대에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자신의 유전자를 어쩌면 의료보험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은 적당한 돈으로 다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오거나. 왜? 그렇게 하면은 내게 어떤 건강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의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생명이 120세, 뭐 150세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우선 나에게 오는 질병의 변화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음식을 알게 돼요. 내가 뭘 먹지 않는 게 좋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균화됐어요. 의사한테 딱 감기 걸려서 하면 똑같은 약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을 먹었는데 취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유전자 정보가 있다면은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나에게 맞는 음식을 가려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기계산업, 전기산업, 전자산업, 지금까지 컴퓨터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된 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주 초입이에요. 초입. 지능산업혁명이다. 초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과학적인 근거에 해가지고 미래에 대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를 찾는 거죠. 마치 알파고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가 인간의 수를 뛰어넘는 수를 발굴해내듯이 이제 모든 분야에 인간이 미처 모르는 수를 인공지능이 찾아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류 문명의 큰 전환을 본다면 농경사회에서는 매 10년, 아니 1000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되돌이였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근데 산업사회 되면서 매 10년마다 큰 변화를 느꼈다고요.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것이 확 갖추죠. 매 1년마다.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주기예요. 3개월마다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바이오나 모든 사물들이 지능화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어느 한 분야, 뭐 컴퓨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고요. 심지어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를 나중에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레이커스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바로 2029년이 아주 중요한 해예요. 무슨 해냐면은 1000불짜리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 능력보다도 더 빠른 계산 능력을 갖게 된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온 인류의 지능을 합친 그런 정도의 초지능 슈퍼컴퓨터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6단계의 기술 진보 단계를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이 시대 원자 구조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시대.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원소가 등장한 시대에서 두 번째는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생명의 두뇌 속에 DNA 속에 정보가 저장되는 시대. 그 다음에 이 두뇌가 진화하면서 학습을 막 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인간이 기술을 창조하고 그 정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저장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단계 더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합치된 시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는 생물학적 두뇌와 인간이 개발한 기계적 기술이 합치가 되면은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나지 않을 거냐. 그게 초지능 기계예요. 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기술이 인간 지능이 어떤 원리를 작동하는지 생물학적 지능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직 몰라요. 다시 말해서 4단계에서 5단계에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제 우주 속의 만물의 지능을 이해하는 단계. 그건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AI라는 게 뭐냐는 정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정의가 기계가 사람처럼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현명한 결정을 합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절대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기술로 일단 AI를 한정을 시켰죠. 한정을 시켰지만은 원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인간의 지능을 좀 모방했으면 좋겠다. 기계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지능까지도 좀 어떻게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인공지능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컴퓨터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현재는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집중돼서 인간의 처리 속도보다도 훨씬 더 기계적으로 빨리 처리하거나 컴퓨팅 계산적으로 더 빨리 하는 이런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은 여러 개 분야에 여러 사람의 전문가의 영역을 컴퓨터 하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General Intelligence, 보편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AGI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학자들이 2040년도에 오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되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초지능을 한다. 폭발하듯이 지능이 폭발해가지고 정말 아까 레이커즈와 이야기했듯이 전 인류가 머리를 다 싸매고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해법을 오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ANI, AGI, ASI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ANI.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영화가 많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 영화 다 많이 보셨죠? 네. 여기에는 다 우리나라 다 개봉이 된 건데 어떤 건 막 대히트하고 어떤 거는 그냥 극장에서 사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디스토피아. 기계가 인간을 점령하거나 뭐 가지고 놀거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기계가 인간을 속여먹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런 단계까지요. 그게 사람이 아닌 인조, 사람이 만든 인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오늘날 최근의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어디에 투입됐을까요?
전쟁 무기. 그래서 원자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인간이 못할 게 없다. 인간이 하면은 신의 능력까지도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두뇌를 해석하겠다 시작한 거예요. 2040년대 후반부터 수학적으로 인간 두뇌를 해석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계속 발전이 되면서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이거를 사이버네틱스라고 해요.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인간 두뇌야. 근데 이 컴퓨팅 시대가 되오면서 좀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즉 어떤 계산을 하되 어떤 처리를 하는 순서를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 문제의 단계를 사람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A, 이렇게 되면 B. 가지를 계속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게 뭐 우리 두뇌의 지능을 막 커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우리 머리처럼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전부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히 정하고 그것을 계산 빨리 하도록 해가지고 마치 사람 두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내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수학적 논리에 기반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알고리즘만 가지고 수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네? 우리가 인간의 두뇌는 우리가 모르는 논리가 있고 우리가 상상으로 마시는 철학 같은 개념도 있고 또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환상 같은 거,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믿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판타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실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인간을 모방하려면, 컴퓨터가 모방하려면 이런 철학적 개념이나 이 마법적 개념조차도 컴퓨터에 요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심지어 무슨 일이 요즘에 벌어지냐면요. 데이터가요.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고 감성하고 결합된 데이터. 다시 말해서 고양이다. 예전에는 고양이 모습만 보고 이게 고양이다, 개다만 걸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뛰고 있는 고양이, 화를 내고 있는 고양이, 눈썹을 찢겠던 고양이, 기분이 좋은 고양이, 기분이 나쁜 고양이. 다 데이터를 쇼핑할 수 있겠죠. 사람의 얼굴만 찍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무개다가 아니고 이 아무개가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계속 데이터로 태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태그에 감성 태그가 막 몇 단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축적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에 맡기게 되는 거죠. 지금 빅데이터 같이. 응? 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대답이 참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요. 참 사람이 꾀가 많은 게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가봐야 돼. 가보면은 양이 본질을 뒤흔드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럼 일단 지금까지 끼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감성적 로깅을 같이 덧붙여가지고 하면은 좀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학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데까지 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자 가다 보면 이제 마법이 되겠죠. 어느 순간 초월하는 어떤 컴퓨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좀 더 지나가 보면요. 지금 AI 형태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랄지 정확성을 높이는 거랄지 복잡한 문제를 사람이 막 며칠씩 고민하지 않아도 그 해결할 방법을 컴퓨터 집어넣으면 금방
해결하잖아요. 지금 미분 방정식도 딱 써놓으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 미분 푸라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막 덧셈 뺄셈 막 물론 그런 감각적인 능력은 키울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그 다음에 고 수준의 그 계산을 이제 기계가 하는 거죠. 사람이 몇 달씩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아까 개론 프로젝트 6개월 그랬던 거 지금 1시간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활용을 하냐면 기계학습, 이게 방법들이 여러 알고리즘 방법들이 신경망, 로봇, 자연어 처리, 퍼즐 로직, 전문가 시스템. 저도 연구 한참 할 때는 이 퍼즐이나 익스퍼트 시스템을 이렇게 프로그램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딱 적용하잖아요. 안 맞아.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입력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구멍이 송송돼 있는 데이터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경우의 수가 다 모아져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게 가능하냐면은 제가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단계를 금호물랑이라고 하면 금호를 한 채, 두 채, 세 채 정도 하고 결론을 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은 컴퓨팅 계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요. 200개, 300개 층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한 층에 이 망이 얼마나 뭐 수백 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한 층에. 그래서 가르는데 그것이 곱하기 200개면 곱하기 어마어마한 조건을 다 해쳐서 하나의 그룹핑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처 구분하지 못했던 그룹핑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그게 빅데이터고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컴퓨팅하고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는 불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2010년 이후에 최근 10년에요. 가지고 AI 활용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컴퓨팅 속도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구글의 뭐 서치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주로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도 쫙 발전한 거죠.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본체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 1950년대는 인공지능에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많은 그 목표가 있었어요. 추론, 지식, 계획, 학습, 이해, 뭐 자연어 처리, 번역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80년대에 기계학습이라는 기법행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없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막 학습을 해가지고 소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3단계 정도예요. 네? 근데 2010년 이후에는 10층 학습이에요. 컴퓨팅이 발전되니까 100층, 200층 데이터를 넣으면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제 그림을 넣으면은 지금 뭐 하는지 해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 너무 믿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 개든 고양이든 막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층을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개, 요건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맨 처음에 데이터 넣어줄 때 요건 개야, 요건 고양이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름표를 달아서.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은 이게 알아서 아 이게 이제 고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막 사람이 다 태그를 달아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비디오 카메라로 고양이 움직이는 걸 막 찍어요. 그럼 제가 컴퓨터가 막 순간 촬영하잖아요. 우리 두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두뇌할 때 우리가 물건을 인지할 때 어떻게 인지해요? 이게 고구마야 하면 고구마 사진 하나만 보고 합니까? 고구마 여러 각도의 스틸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자동차야 하면 자동차 모델도 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기억을 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여러 각도에서 움직이는 거 뭐 모든 걸 다 알듯이
그렇게 해서 딱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그런 정의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동영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동영상조차도 기계학습을 통해서 소팅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이 있는 동영상 하면은 지가 찾아주잖아요. 지금 제목 가지고 찾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준정이 나와 있는 동영상, 그러면 안에 있는 동영상 이준정이 나온 걸 다 검색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섭죠, 컴퓨터라는 게.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어야 돼. 알고리즘, 분류나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는 DNA라는 재무나 제조 쪽에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 특징을 추출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소매, 위성, 자동차, 의료, 보험 이런 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언어나 이런 데는 고객 만족도, 소셜미디어, 사진 캡션, 재무 이런 데는 RNA라는 알고리즘을 써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뇌신경학 기법들이 무수히 지금 막 새롭게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라도 이 기법을 쓰면 수준이 80% 정확도라면 예를 들어서 이 기법을 쓰니까 99%다. 그러면 알고리즘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컴퓨팅 학자들이 이런 짓들을 해요. 새로운 신경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 비즈니스 영역이 있잖아요. 의료 업체면 의료 산업의 데이터, 또 스포츠 회사 같은 스포츠 데이터, 도매 소매 상 같으면 도매 소매상의 커스터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가장 다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경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기업마다 각기 다른 알고리즘 갖고 각기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장 멋진 데이터 결과를 내는 기법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기법들을 잘 만들면은 큰 기업이 사가는 거죠. 네? 이 벤처 기업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대기업들도 하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그것도 다른 많은 연구팀에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셋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거죠.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창조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더 생기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된 게 바로 2016년 3월달에 발생한 이세돌하고 누구하고? 전부 알파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는 아자왕이라는 사람하고 바둑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매스컴도 아자왕하고 바둑다 얘기 안 해요. 알파고하고 됐어요. 다만 아자왕이 뭘 했어요? 알파고가 하던 대로 했죠. 네? 그래 해보니까 아자왕은 아마추어 6단에 이세돌은 프로 9단에 물리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돼요? 이세돌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아자왕이 이겼어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좋은 인공지능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높은 경제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판에 쌩짜들이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떤 인공지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든 그냥 주식판이 됐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채용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배팅하는 거예요. 컴퓨터 가지고. 아마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얼마인데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알파고가요 2015년, 2016년, 2017년 전혀 다른 알파고예요. 진화를 했어요.
진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진화했다는 얘기는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이 엘로점수라는 것은 이게 체스의 컴퓨터의 성능을 체크하는 점수 방법인데